자, 이제 챕터 1을 끝냈고요. 챕터 2에 가면 챕터 2는 챕터 1에서는 이제 약물이 어떻게 흡수되는가, 경구를 통해서 흡수될 때 여러 가지 이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장기들, 뭐 장기라고 해봐야 위, 소장, 대장이었지만 뭐 장기들의 변화, 그리고 그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경구 투여 외에 뭐 입안에다가 구강에다가 투여한다든지 코로 투여한다든지 좌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흡수될 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물을 먹는 형태로 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여러 종류의 다른 형태가 있겠죠. 약물이 그냥 우리는 그 프레싱한 알약을 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 외에도 뭐 바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물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애들한테 먹이는 물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캡슐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에 따라서 그러면 그러니까 약물의 형태, 약물 뭐 결정 구조라든지 아니면 약물의 액체인지 고체인지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섞어줬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제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형에 따라서 어떻게 업소성이 달라지는가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디졸루션입니다. 디졸루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용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용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약을 먹으면 알약의 형태로 있지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 모양의 알약을 만약에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들이 조금씩 우리 몸속에서 녹아 들어가겠죠. 위에서도 조금 녹고 덜 녹는 것들은, 빨리 녹는 것들은 뭐 기도 넘어가자마자 녹겠지만 뭐 그런 종류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물과 함께 먹으면 기도 정도에서 그냥 다 녹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중간에 어떤 것들을 위에 가서 다 녹거나 아니면 소장에 가서 대장에 가서 다 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용출, 즉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용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용출은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는 구 모양의 알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알약이 크기가 조금씩 줄어가는 거겠죠. 그죠? 농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약에서는 농도가 어느 정도 높고, 그리고 외부, 즉 뭐 그게 되겠죠. 우리 몸 속에 있는 위, 소장, 대장 안에 이제 물이 좀 차여 있을 거고, 그 물에는 이 알약의 농도가 낮잖아요. 그 0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0이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러니까 용해돼 가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출은 이 픽스로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픽스로우가 1, 2가 있는데, 퍼스트 로우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시간당 녹아 들어가는가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다시 말하면 시간에 따라서, 왜냐면 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사이즈가 작아질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질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도 조금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간 양이 있기 때문에 농도의 차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까지 고려한 게 픽스의 세컨드 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픽스의 퍼스트 로우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뭐 시간을 고려한다고 해봐야 그냥 속도를 나타낼 때 시간당 얼마가 퍼진다 라고, 즉 다시 말하면 픽스 퍼스트 로우는 어찌 보면 정상 상태에 있을 때의 내용이고, 픽스의 세컨드 로우는 이제 시간까지 고려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픽스의 세컨드 로우는 솔직히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런 식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용출이 일어나는 속도는 디퓨전 코에피션트, 그 약물질의 디퓨전 코에피션트와 거리에 따른 농도의 차이가 됩니다. 즉 농도의 차이가 크면, 짧은 거리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용출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디퓨전 코에피션트, 그 물질의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크면 클수록 용출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노이어스 휘트니 이퀘이션이라는 이 이퀘이션을 많이 있습니다. 즉 dt분의 dm, dissolution rate for drug, 즉 약물이 녹아 들어가는 속도는 다음과 같은 농도차 곱하기 d, diffusion coefficient s surface area다가 얼마나 디퓨전 되는지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마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에 의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약물이 녹아 들어가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또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뭐 알라고 하는 건 아니고 꼭 뭐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픽스 투 세컨드 로우가 뭐냐면 어찌 보면 가장 현실에 가까운 모델이 되겠죠. 시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녹아 들어가느냐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들 그리고 뭐 수식들인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공업 수학 물질 전달, 열 전달 같은 수업을 대학교 때 들었을 때 이 문제 옆에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수식이 있잖아요.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이 계산하는 방식과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두 달에 걸쳐서 이걸 뭐 디라이브하고 증명하고 그 수식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데 거의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용출 속도는 픽스의 세컨드로 퍼스트로를 세컨드로가 좀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풀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하지만 얘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각각의 케이스가 다음과 같이 있다. 근데 우리는 용출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지 않고 앞에서 봤던 노이어 휘트니 이퀘이션으로 주로 계산을 한다 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면 컨센트레이션의 차이가 크면 이 농도와 서피스의 농도 차이와 그리고 뎁스의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 두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입니다. 근데 뭐 그냥 여러분들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 이런 픽스 세컨드로를 원래는 계산해야 된다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픽스 세컨드로는 우리가 풀기에 너무 어렵다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졸루션과 디퓨전의 디졸루션도 약간의 디퓨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녹아들어가는 속도도 뭐 어떻게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것들을 연구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수식들이 있다. 근데 뭐 각각의 케이스마다 가장 근접한 게 있겠죠. 뭐 어떤 것들은 영차 반응식이고 어떤 물질은 1차 반응식이고 어떤 물질은 힉슨 크라우의 식에 따르고 뭐 어떤 물질은 뭐 히구치 식에 따르고 뭐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 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가장 근접한 수식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식들의 기본은 다음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dt분의 dm은 k와 농도의 차, surface와 그 시간의 농도, 그 타임 t의 농도를 빼주면 되고요. 이걸 쭉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보여줬던 그냥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이어스 휘트니식이 dt분의 dm은 h분의 ds 곱하기 농도차였잖아요. 그죠? 지금 다시 여기서 보면 h분의 ds를 어차피 상수라고 생각하니까 k라는 상수로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을 풀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좀 더 m이라는 건 m의 단위가 뭐예요? m의 단위가 여기서 m의 단위는 아마도 g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m의 단위를 아마 뒤에 나와 있는 WHDS의 단위 그리고 농도의 단위를 다 집어넣게 되면 계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수식들은 기본적으로는 노이어스 휘트니식에서 나왔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수식들로 따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쭉 길게 설명을 했지만 각각의 식에 따라서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 이제 용출되는 속도가 각각의 물질이 가진 특성에 의해서 어떤 것은 1차 반응식이 같고 어떤 히브치식이 같고 이렇다라는 얘기이고 앞에 나오는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 내용들은 아마도 이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화했던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식들은 뭐 1차, 0차, 1차 반응식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나온 거고, 밑에 있는 수식들은 실험에 의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용출 속도를 따르더라 라는 뭐 인피니컬 이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용출 속도는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물질마다 다 다르고 그게 따르는 수식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졸루션 레이트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드럭의 일단 첫 번째 드럭 자체를 보면요, 드럭 자체를 보면 이제 결정행위냐 아니면 비결정행위냐에 따라서 디졸루션 레이트가 달라지는데, 대체적으로 비결정은 아모포스가 되면 더 잔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에리스로마이신 에스톨레이트,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들은, 이 물질은 위에 아모포스가 크리스탈이 아모포스보다 더 잘 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예외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비결정형들이 잘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물질들은 가끔씩 거꾸로 행동한다. 예외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른 물질과 컨주게이션 했을 때는 솔직히 이제 그 결정형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대체적으로 컨주게이션을 하게 되면 더 잔로가 들어간다는 형태가 더 잔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통은 뭐 다른 경우도 예외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파티클의 사이즈, 즉 그 알약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주 조그만 알갱이로 만들면 만들수록, 분말로 만들면 만들수록 더 잔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포뮬레이션, 첫 번째 포뮬레이션, 즉 제형의 컴포지션, 안에다 뭐 NaCl을 넣어줄 수도 있고 뭐 설탕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뭐 NaCl, 설탕, 그리고 뭐 우리 아미노산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묶여가지고 영향을, 포뮬레이션 자체가, 그런 컴포지션 자체가 디졸루션 레이트의 용출에 녹아 들어가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밑에 있는 물질들이 카르복실 메틸 셀룰로즈 칼슘 또는 카르복실 메틸 셀룰로즈 소디움 같은 것들이 이제 포뮬레이션 할 때 넣어주는 것들이고요. 얘들이 약물이 녹아 들어가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푸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약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 세게 누르는 속도, 그리고 뭐 스퀴징 프레셔, 그리고 드럭과 어더티브, 여기서 말하는 포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어더티브가 되겠죠. 이 어더티브의 영향 등에 의해서 용출 속도가 달라집니다.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들 압력을 세게 해가지고 누르면 이건 좀 콤팩트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바로 누르는 거랑 10바로 누르는 거랑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10바가 녹는데 더 녹아 들어가는데 느리겠죠. 그죠? 훨씬 더 짜부라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러죠? 훨씬 더 타이트하게 묶이게끔 눌렀으니까.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 또 프레싱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더 컴팩트하게 물질 간에 서로 타이트하게 묶여 엮이기 때문에 디졸루션 되는, 용출되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프레셔가 캐비티 안에 공극이라든지 단단함, 그리고 디컴포지션 되는 거, thickness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얘들을 프레셔에 따라서 용출되는 속도가 영향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형, 뭐 약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알약, 타블렛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약 넣는 물약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파스로 붙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림 형태의 약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약지에 나온 제형 코드라고 있는데 이거 여기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시면 여러 종류의 다른 형태의 약물들을 구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약물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 주요 제형별로 그러면 흡수하는 특징이 어떻게 있나 라는 걸 한번 알아보면 보통 타블렛은 우리가 경구로 투여하고 먹어서 기도를 통해 위를 통해 소장해서 보통 흡수가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들은 pH나 디졸루션 레이트는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물에 녹아드는 속도하고 연관이 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 늦게 녹으면 늦게 녹을수록 흡수가 잘 안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큰 사이즈로 있으면 그 소장에 있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리피드 바이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녹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음식이랑 같이 먹는 거, 음식 먹은 후에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타블렛은 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정제 같은 경우는 보통 아주 약효를 나타내는 인그레디언트와 그리고 엑스피언트, 아까 말한 어더티브 아니면 제형물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러가지 물질 앞에서 말해줬던 것들도 있고 제가 그냥 말로서만 했던 설탕을 넣어주기도 하고 NaCl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아미노산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 한 번에 모아서 프레싱을 통해 가지고 타블렛형 정제 형태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거 또 몰디드 타블렛을 해가지고 그냥 안에 공간에다 밀어 넣어가지고 만들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그냥 컴프레셔 압력으로 눌려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요. 다음 나오는 거 이건 한번 살짝 읽어보세요. SR.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혈중 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0시간에 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는 형태. 예를 들면 일반형 SR, Sustained Release, 그리고 CR, Controlled Release, 그리고 서방형처럼 조금 더 일반형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녹아 들어가게끔, 그리고 Optimized Release.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른쪽 그림과 함께 얘들이 약물의 용도를 어떻게 지속하려고 만들어 놓냐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 네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테이블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들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하면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요. 솔직히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나 범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블렛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기가 좀 그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단어에 모호함이 있어가지고 이 약물은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나 여기 포함시켜야 되나 이런 것들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나오는 그림 있죠? 그림을 가지고 이런 종류가 있고 IR 같은 경우 CR 같은 경우는 혈중 농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SR 같은 경우는 혈중 농도가 어떻게 난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슐입니다. 그리고 도시지 폼 오른쪽에 보면 제가 여러 가지 테이블라이트 된 게 아니라 어디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이 필즈 그리고 타블렛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렇게 주사제도 있을 거고 앰플형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젤 형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사탕 형태 애기들한테 먹는 사탕 형태도 있고 시럽 형태도 있고 여러 종류의 대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캡슐은 이제 그 드럭과 에드조벤트를 캡슐 안에 넣어야 되고 젤라틴으로 된 캡슐이 우리 몸속에 녹아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작은 알갱이들이 릴리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럭 안에 들어가는 폼들은 사이즈가 작겠죠. 그러니까 압축된 것보다는 파우더, 그래뉴, 펠렛 아니면 비드처럼 조그만 형태가
캡슐 안에 들어가서 캡슐이 물에 녹아서 이렇게 사라지면 거기 있는 것들이 아주 작은 사이즈로 바깥 우리 몸속으로 릴리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이게 들어가는 그 폴리머가 캡슐이 폴리머일 거잖아요. 우리 몸속에 잘 녹는 인체에 무해한 폴리머이기 때문에 폴리머고 요새는 폴리머 제조 공정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서 프로덕티비티도 높고 패킹하는데 돈도 적게 듭니다. 타블렛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리퀴드 또는 솔루션 또는 뭐 서스펜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들은 이제 드럭이랑 케미칼들, 솔벤트, 즉 제형 물질들과 함께 섞어서 물의 형태, 액체 형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서스펜전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만 알갱이들이 얇게 섞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자재. 여러분들 본 적이 없는데 오른쪽 그림장에서 보면 왼쪽 맨 밑에 있죠? 이 자재를 직장을 통해서 넣어주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앞쪽에서 자재 이야기할 때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디솔루션 용출 시험에 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용출 시험은 다시 말하면 뭐 말 그대로 얼마나 용출이 빠르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뭐 지금 밑에 보이는 기계들이 용출 시험에 사용되는 기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와서 용출 시험을 그러니까 용출 속도를 대략적으로 테스트하는데 얘들을 왜 하느냐부터 먼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뮬레이션이랑 그리고 최적화를 디자인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대로 나와 있죠.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중에 그리고 이 디졸루션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 가지고 포뮬레이션에 따라서 이게 디졸루션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뮬레이션과 디졸루션이 이 포뮬레이션이 디졸루션이 아주 좋은지 나쁜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포뮬레이션을 만들 때 우리가 예를 들면 프레싱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걔들이 정확하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퀴발런스, 즉 내가 이 A라는 약물을 만들고 A라는 공장에서 아스피린을 만들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시약처로부터 아니다, 우리 공장을 새로 지어서 B에서 만들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똑같이 A 공장에서 만든 거랑 B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 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디졸루션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덕트가 잘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공장에서 밖으로 내보낼 때 얘들이 정확하게 이전의 물질들과 정확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보면 이제 포뮬레이션이 잘 만들어졌는지, 두 번째는 이제 공장이 바뀌거나 포뮬레이션이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통해서 다른 형태로 똑같은 물질을 만들고자 똑같은 약물을 만들고자 할 때 얘들이 디졸루션이 똑같은지 디졸루션 데이터가 똑같은지 확인하기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고 나서 정확하게 이전에 만든 들과 일치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디졸루션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졸루션 테스트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이죠. 드럭 릴리즈랑 좀 전에 대해서 솔루빌리티, 그리고 멤브레인 퍼미어빌리티, 프로퍼티 오브 포뮬레이션, 파마코키네티컬 피처 등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물질이 계속적으로 똑같은지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 컨트롤은 배치 투 배치, 오늘 만든 거랑 내일 만든 거랑 한 달 후에 만든 거랑 한 달 전에 만든 것들이 비슷한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오리지널액, 제너릭. 우리가 여러분들 그 케미칼 의약품을 똑같이 복제약을 우리가 제너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백질 의약품의 복제약은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얘기하잖아요. 제너기가 똑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너기라고 그러는 거고, 바이오시밀러는 똑같이는 못 만들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백질 의약품의 복제약은, 그러나 케미컬 의약품은 이제 제너릭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리지널과 제너릭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디졸루션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프로덕트 컴플라이언스 릴리즈 디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통해서 어찌 보면 얘가 이 디졸루션 테스트가 솔직히 말하면 그 케미컬 의약품들의 가장 경구로 투여되는 케미컬 의약품들의 가장 중요한 퀄리티 컨트롤의 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단백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LC를 통해서 확인하고 뭐 녹는 점 확인하고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많이 사용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의약품 개발하고 생산하거나 할 때 보면 사용하는 게 이 디졸루션 테스트입니다. 그럼 디졸루션 테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처럼 이게 이제 한 900ml 정도 되는 워터를 채우고, 뭐 나중에 워터 외에 다른 걸로 채울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워터를 채우고 그래서 25rpm 정도로 이렇게 쉐이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넣어준 약물을 넣어주고, 그래서 물에 얼마나 시간에 따라 물에 얼마나 녹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IR과 MR 차이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약으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IR 같은 경우는 안에 캡슐이 없어지고 나서 나오게 되잖아요. 조그만 분말들이. 그러고 나서 솔루션 상태로 디솔루션 되는데, 이 디솔루션 테스트를 여기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R과 MR 같은 경우는 디솔루션 테스트 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같이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캡슐 안에 들어있는 것들도 그대로 집어넣고 디솔루션 테스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파라투스가 조금 전에 보였던 아파라투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7가지 종류가 되고요. 근데 아파라투스 1, 2 지금 바스켓, 패들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바스켓과 패들이라고 한 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쉐이킹하는 돌려주는 얘들의 모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보통 1번, 2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뭔가 내가 마음대로 pH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pH 조절할 수 있죠. 처음에 넣어주는 물질에 따라서 물이면 대략적으로 7이 될 거고, 뭔가 뭐 NaCl, NaOH 넣은 것들은 pH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하겠죠. 그래서 중간에 뭔가 pH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베스켓은 주로 캡슐이나 슬로우, 그러니까 아주 용출이 좀 느린 걸 사용할 때 베스킷을 사용 많이 하고, 일반적인 태블릿은 패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 2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패드를 더 많이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제형이 그러니까 태블릿이 가장 많기 때문에 패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레시프로케이팅 실린더 같은 것들 지금 보면 3번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pH를 체인지하거나 아니면 비드 타입의 포뮬레이션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번, 2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디졸루션 테스트하는 이 기기들이 잘 작동하는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잘 작동하는지, 이 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잘 작동한다는 판단 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만든 약품을 테스트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테스트하는 걸 우리가 Validation of Dissolution Apparatus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제 PV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VT가 잠시만요. 제가 약자인데 저는 PVT로만 외우고 있어서, PVT는 Dissolution Performance Verification Tes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고요. Dissolution Performance Verification Test라고 불리고 줄여서 PVT라고
적습니다. 제가 지금 혼동을 했네요. 그대로 뒤에 적혀 있는데 뭔가 D자가 어디 없어서 제가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냥 퍼포먼스 베리피케이션 테스트 PV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는 사이사이클릭 액시드를 50mm몰 포스페이트 안에 넣고 pH 7.4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프레드니솔론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싱글 스테이지 테스트 그리고 투 스테이지 테스트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억셉트블 한가 안 한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GM은 지오메트릭 민, 그리고 CV는 코에피션트 베리에이션이 되는데 지금 뭐 베셀 넘버에 따라서 베셀 넘버가 베셀이 안에 이런 것들이 6개 있는 거, 7개 있는 거, 8개 있는 거, 12개를 테스트했을 때 싱글 테스트에서는 대략적으로 GM이 56에서 75 사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CV가 10% 안 정도 돼야만 이걸 믿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 스테이지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통은 그 싱글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겠죠. 투 스테이지 테스트 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힘들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싱글 스테이지 테스트를 하고 그 지오메트릭 민 그리고 CV 안에 들어오게 해서 통과되면 오케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 위는 다른 게 뭐냐? 아파라투스 아까 1, 2가 있었죠. 하나는 페덜형, 하나는 블랙킷, 베스킷형, 페덜형.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스킷형과 페덜형이 다 수치가 다르죠? 그죠?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 페들 베스킷 모양에 따라서도 그 억셉턴스 수치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작동이 잘하게 PVT를 통과하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뭐 모든 기기들이 다 똑같겠지만 장비 청소하고 에어컨 서큘레이션 점검, 뭐 펌퍼 뭐 등등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만 이 기기를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PVT를 통과하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물질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Validation of apparatus and analytical method.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넘어간다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이 통 안에 있는 900ml 안에 있는 약물의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죠? 보통 농도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HPLC 같은 걸로 측정을 하게 돼요. HPLC 해가지고 그때 양에 따라서 이제 뭐 픽 에어리어가 늘어나겠죠. 그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럼 HPLC는 잘 작동하는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HPLC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얼마나 더 성능이 좋은 건지를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 assay, identification, assay 지금 이거는 impurity를 테스트하는 거라기보다는 assay 양을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accuracy랑 precision, intermediate precision, specificity, linearity, range, robustness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보여주고 우리 LC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밝혀줘야만 문제가 없다는 걸 밝혀줘야만 그 LC에서 나온 그 정량 데이터를 믿을 수 있겠죠. 네, 그런 형태고 그리고 교수님 그러면 이거 각각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거는 다른 수업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 바이오분석 기기학이나 이런 데서 알려줄 거고 그냥 다시 돌아와서 HPLC를 통해서 약물의 농도를 물에 녹아있는 그 안에 미디어에 녹아있는 약물의 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그 HPLC 측정도 HPLC도 잘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걔들을 우리가 Validation Characteristic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ccuracy, Precision, 뭐 Quantification, Linearity, Range 등등이고 얘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다른 데서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의약품 분석학 수업 들었으면 아마 이거 계산하는 것들을 제가 알려줬을 텐데
다른 시간에 이미 알려줬겠네요. 2학년 때 들었으니까. 네, 그때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지금 이 수업 시간에는 HPLC나 정량, 뭐 HPLC를 예를 들었지만 그 약물이 녹아있는 양을 측정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얘도 밸리데이션, 즉 얘가 작동을 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다음과 같은 캐릭터리스틱을 수치로 나타내게 되면 이 기계는 농도를 측정하는데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900ml랑 150ml를 사용하고요. 그냥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900ml 1리터 조금 안 되는 양을 넣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볼륨, 다시 돌아와서 그 기계의 아파라투스 자체 하나를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솔루빌리티를 나중에 시간에 따라 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픽들이 농도가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가 다른 이전에 만들었던 거, 근데 그 이전에 만들었던 거, 아니면 뭐 내가 공장을 옮겼을 때 이전 공장에서 만들었던 거랑 새로 만드는 거랑 새로 새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랑 두 개가 어느 정도 비교가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볼륨. 여기들 얼마나 사용하냐. 그냥 900ml 사용해요. 900ml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수한 경우는, 아니다. 대략적으로 900ml, 1리터, 전체 볼륨이 1리터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체 볼륨이 1리터 거기다 한 900ml 정도 넣어가지고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싱크 컨디션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시고, 뭐 크게 중요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대략적으로 900ml 정도 사용한다고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지테이션 스피드, 제가 처음 그림에는 25rpm이라고 보여줬는데요. 근데 보통은 25rpm인데 보통은 150rpm보다 더 낮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분당 150이면 몇 번이에요? 분당 180번이 분당 180번이 3번 돌아가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뭐 분당 한 번 또는 2번 정도 돌아가게끔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지테이션 스피드에 따라서 딱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녹겠죠. 그죠? 왜냐면 약물에 충격을 엄청나게, 태블릿 같은 데는 충격을 엄청나게 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아지테이션 스피드가 느리면 느릴수록 센시티비티가 좋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단어가 드러나는 시간까지 그 시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각각의 포인트마다 이제 콜렉션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더 센시티브해지겠죠. 빨리 되는 것보다. 그림상에서 비교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딱 대략적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네 포인트 정도만 데이터를 구할 수 있고, 16분 이후에는 0이 그냥 100%잖아요. 그죠? 근데 앞쪽은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4분까지 다 콜렉션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나중에 조금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그림은, 이 도표들은 이때, 메프롤로릴 100mg 타블렛을 정제를 패들 타입으로 해서 50, 75, 100 RPM으로 달리했을 때 릴리즈 되는 퍼센테이지 농도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지테이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더 센시티비티가 떨어지고, 그리고 빨리 녹아 들어간다. 뭐 지금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솔루션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냥 물만 사용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또 여러가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솔루션을 보면 pH를 좀 달리해요. pH 1.2는 왜 할까요? artificial gastrification, 즉 위장을 모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장을 모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의 뭐 위에 pH가 조금 달라지죠. 밥 먹고 나서 밥 먹기 전에 뭐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pH 1.2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의
사람들 대략적으로 pH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H 4, 4.0은 그럼 오른쪽에 봤을 때는 뭘 할까요? 식사 후가 되겠죠. 밥 먹고 나니까 pH가 4 정도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범위가 3에서 6이긴 하지만 예, 솔루션 4.0의 미디어를 중간에 900ml 채운다는 이유는 밥 먹고 나서를 가정을 해서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4.5도 비슷한 형태를 보고요. 6은 이제 대략적으로 소장이나 소장 6.8 뭐 이런 것들은 다 소장이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섞어가지고 사용하는지는 뭐 아주 세세한 것들이니까 디졸루션 미디어는 대략적으로 pH를 맞추고 뭐 pH를 맞추는 들어가는 버퍼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pH를 맞추는 이유는 뭐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의 흡수할 수 있는 장기들의 pH를 본따서 만들어서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트럴이랑 알케인 솔루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8번처럼 그냥 아티피셜하게 게스트릭 주스나 인테스티널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그건 약물에 따라 특징에 따라 또 달라야겠죠. 아래 보면 인공 위액, 인공 장애를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좀 약간 다른 것들보다 복잡한 다른 것들은 pH 버퍼를 넣어주고 pH만 맞춰주면 되는데 이것들은 약간 또 좀 더 원래 우리 몸속에 있는 액들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종류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거는 각각 약물마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밑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 HPLC를 가지고 약물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알칼라인 솔루션 같은 경우는 HPLC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분리하는 데도 좋지 않고 higher pH is not compatible HPLC. 자, 분리하는 데도 힘들고 뭐 그 칼럼 같은 것도 오래 사용하거나 이러기도 힘들고 아니면 그 HPLC 안에 솔벤트가 흘러가는 라인 자체도 막을 가능성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HPLC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디졸루션 테스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만든 약물이 이전의 약물과 똑같으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졸루션 테스트 해가지고 디졸루션 테스트는 시간에 따른 농도, 시간에 따른 릴리즈의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뭐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든지 해서 조금 전에 뭐 RPM 따라서 달라지는 그래프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정도가 돼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고 여러 그걸 통해 가지고 Similarity Factor 2 F2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계산하면 엑셀 같은 데서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F2가 100으로 가면 갈수록 두 개의 디졸루션 패턴은 똑같다. 100이 되면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러지는 없겠지만 0으로 가면 갈수록 이 디솔루션 패턴이 좀 떨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F2는 0에서부터 100까지 사이다 되고요. 그리고 F2가 50을 넘으면 이거는 시밀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시밀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차지하더라도 계산값들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프랙티컬한 계산이고요. 다음과 같이 계산을 대조약과
내가 새로 시험장에 한두 셋, 넷, 다섯, 7개를 계산해가지고 지금 14개를 테스트를 했네요. 그게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내조약이 15일 때 얘들은 뭐 5% 정도 차이 나는 거 10% 정도 차이 나면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개의 측정치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74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계산하는 거니까 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세요. 15에서 14, 3, 8번 8번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74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74가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시밀러하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대략적으로 레퍼런스와 내가 테스트하는 것들의 차이의 퍼센테이지가 한 15% 정도씩 차이가 나면 F2 밸류가 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포인트가 15% 정도 안에만 들어오면 F2 밸류는 50이 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시밀러 하다라고 판정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흔히 우리가 용출 테스트를 했을 때, 흔히 디솔루션 테스트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일반적인 두 가지 패턴이 다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제가 그림을 솔직히 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이거는 뭐 15% 정도가 되면 50%를 그러니까 각각의 포인트에 15%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계산을 하면 각각이 다 그러니까 뭐 시간을 10개를 측정했잖아요. 그 10개를 측정한 게 다 15% 정도 차이가 나면 F2 밸류가 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얘기를 좀 더 그랬던 거고요. 자, 이제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컨트롤에는 80%이고 제네릭에서는 70%가 나왔으면 용출률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들을 비교해보면 12.5%잖아요. 이게 15% 정도 차이가 나면 F2가 50을 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그림이 아니라 좀 다르게 설명하고 앞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그래프상에서 어느 정도 포인트 15% 정도가 되면 50이 넘는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들을 가지고 디시전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한국 MFDS, 우리는 코리아 FDA라고 식약청이라고 부르고 그냥 FD 코리아 FDA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식약처를 MFDS라고 이야기합니다. MFDS에 나온 내용을 보면 대조약의 용출 평균율이 30, 50, 80부근의 세심에서 두 제재 간의 평균 용출 사이를 비교할 때 시험약의 평균 용출률이 대조약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일 때 두 제재의 용출은 동등하다고 판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냥 막 3개만 측정해가지고 여기서 대조약이 한 30, 50, 80 될 때 그때 측정했을 때 평균 용출의 차이가 10% 이상이 이하가 된다면 이거는 동등하다고 기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재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빡시다 그래야 되나 이게 좀 더 그 만족시키기가 이전에 F2 계산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F2 계산은 전체적으로 다 15% 이하로 들어오면 F2 값이 50이 넘을 테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10%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만족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솔직히 이걸 넘지 못하면 F2 계산하는 거랑 이거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두 개 중에 모든 걸 사용해도 크게 무방하지만 보통은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F2 계산을 좀 많이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랑 F2를 계산하는 거랑 어떤 게 여러분들은 더 편할 것 같아요? 만족시키기는 이게 더 어렵지만 실험하는 개수가 이게 훨씬 적습니다. 그죠? 이거 3개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F2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3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개를 더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험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이 지금 보자 대조약 한 2개 넣고 둘, 넷, 여섯, 여덟, 12개가 다음과 같네요. 다음과 같이 되고 그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12개 샘플을 하는 게 6개 샘플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F2 값을 만족시키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3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다른 설명인데 그냥 다 잊으시고 F2가 50 이하만 되면 이건 시밀러하다라고 본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뭔가 15%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대 가까이 포인트에서 대략적으로 영출률이 15%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F2가 50을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15%를 넘어갈 때 뭐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게 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 그냥 F2가 50이 넘고 그걸 비교해 봤을 때 각각의 포인트의 용출률 차이가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솔직히 시간이 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80%, 90%나 85%, 90%를 넘어가게 되면 그 차이가 거의 유사해질 겁니다. 그죠? 이제 맥스가 이 그래프상에서 지금 왼쪽 오른쪽 아래 그래프상에서 100분이 넘어가게 되면 얘들은 100분 넘어가는 이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유사하게 될 거예요. 그럼 F2 값을 훨씬 더 높이게 되겠죠? 그죠?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F2 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이걸 가지고 계산해 봤는데 75분까지 하면 F2 밸류가 48인데 105분까지 넣으면 50을 넘습니다. 20분 차이에 30분 차이에 F2 밸류가 시밀하지 않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40분일 때 F2를 계산해 보니까 140분까지 포함해서 F2를 계산해 보니까 53 또 증가해야 돼요. 더 시밀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계산을 할 때 F2 85분 이상은 85% 이상은 딱 하나만 들어갔다. 대조약이 85% 이상을 넘는 건 딱 하나. 즉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75%까지만 대조약의 86%니까 얘가 85%를 넘을 때는 딱 하나만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그 뒤로 계속 넣게 되면 뭐 계속 측정하게 되면 여기 뭐 98, 99 되면 차이가 줄어들어서 F2 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건을 단 게 85% 대조약의 85% 넘어가는 것은 only one 포인트만 애드하고 나머지는 버려라는 거예요. F2 계산에서. 어찌 보면 맞는 얘기겠죠? 그죠? 실험을 계속 오래 하면 계속 F2가 증가할 거니까 이게 시밀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85% 이상은 하나만 넣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BCS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Pharmaceutical Classification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 보면 솔루빌리티랑 퍼미어빌리티를 하이, 로우로 나눠가지고 4가지로 분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좀 이게 오른쪽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약물들을 이렇게 클래스 1에, 클래스 2에, 클래스 3, 클래스 4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각각의 약물별로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약물 개발을 클래스 2다라고 하면 이 클래스 2들이 했던 실험들 그리고 몸속에서 비헤이비어가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을 디자인할 때나 뭐 연구를 디자인할 때 아니면 생산할 때 등등이 이 F2가 아니라 클래스 2에 있는 애들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만든 물질이 클래스 2에 속한다라고 하면 클래스 2를 따라가게 되면 쉽게 약물을 증명할 수도 있게 되고 만들 때도 더 쉽게 그리고 더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약간 뭐 다른 설명들이 있긴 합니다.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업소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워낙 솔루빌리티도 좋고 퍼미빌리티도 좋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고 인비트로 인비보 릴레이션십을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 거는 이게 업소션 되는 게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는 디터마이닝 스텝이다.
그리고 클래스 4, 즉 솔루빌리티도 낮고 포밀리티 낮은 애들은 리프로듀스블 하지 않다. 그러니까 요번에 테스트한 거랑 저번에 테스트한 디솔루션 테스트가 이 베리에이션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시밀러리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라는 거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디솔루션 프로파일을 정확하게 시밀러하게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 뭐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약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low permeability, low solubility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뮬레이션을 잘 만들어줘야 이 디솔루션 프로파일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똑같은 비슷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소션 컨트롤이 뭐 업소션 데이터를 컨트롤하기에는 게스트릭 엠프팅이 클래스 1에서 좀 중요하고, 클래스 2는 디솔루션이 중요하고, 클래스 3에서는 퍼미어빌리티, 그리고 클래스 4는 디파인 되지 않는다. 일단 업소션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BCS 레귤레이션, BCS를 나누는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드럭 디벨롭먼트 할 때 종류별로 나누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디솔루션 테스트도 이 클래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각각의 옵션 레이트가 컨트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디솔루션 테스트랑 바이오 어베일리티 테스트를 면제해 줍니다. 왜? 워낙 빨리 넣고 워낙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면제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 말했듯이 퍼미어빌리티나 솔루빌리티 프로파일로 나누게 되면 나누어서 카테고라이즈 한 다음에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인비트로 인비보 코릴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건 그냥 내용을 쭉 설명하긴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 미국 FDA에서 정의한 걸 보면 위에 그 수학적인 예측 모델로서 인비트로와 인비보의 리스폰스를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것을 IVC, 즉 인비트로 인비보 코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비트로에서는 중요한 프로퍼티가 디솔루션 레이트, 릴리즈 레이트고, 그리고 인비보에서는 뭐가 될까요? 컨센트레이션, 혈중 농도랑 에피커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얘들을 가지고 앞에 걸 가지고 뒤에 걸 추론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IVC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IVC를 클래리피케이션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먼저 IVC의 역할은 디솔루션 테스트를 휴먼 스터디의 백업 서로게이트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디솔루션 메소드를 스피키를 밸리데이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퀄리티 컨트롤 할 때 얘들을 어시스트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고 힘든데, 그냥 인비트로 디솔루션, 간단하게 말하면 디솔루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인비트로 인비보 코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이건 레벨 1, 레벨 A, 레벨 B, 레벨 C로 나눠지게 되고요. 지금 레벨 A, 먼저 레벨 A를 보면, 레벨 A는 그 디솔루션이랑 업소션이 거의 비례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레벨 B는 지금 여기 보면 인비트로 디솔루션 타임이랑 인비보 디솔루션 타임, MDT랑 MRT, 즉 그 인비보 레디딩 타임이 이렇게 비례하는 형태. 그리고 레벨 C는 AUC랑 MDT가 거꾸로 되는 형태, 반비례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이런 그 레벨 A, B, C, IVC의 레벨 A, B, C를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찌 보면 카테고라이즈 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약물을 만들면 이 약물을 레벨 C다라고 하면 뭔가 이전에 했던 약물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Cmax가 얼마 되고 뭐 레벨 C 같으면 디솔루션 레이트를 봤을 때 얘들이
뭐 Cmax와 AUC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IVIVC를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